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재무설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 개념 읽어보지도 마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OC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OC. 이거 별표요. 자, 거기에 보면은 가치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가지 C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의사소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디네이션, 이러면 협력이고요. 네 번째 컴피턴스, 자신감이고요. 그 다음에 commitment to ethics, 그러면 윤리의식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5가지. 그래서 고객, 의사소통, 협력, 자신감, 윤리의식, 요 5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재무설계 2점 넘겨보세요. 안 중요합니다. 재무설계 편익. 재무자원을 전 생애에 걸쳐 획득사용 자원 사용 보호하는 데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과도한 채무 등을 방지한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금전적 불안을 제거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큰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큰 2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된 큰 2번으로 가면 필요성 및 목표가 나오는데요. 의외로요, 그 필요성이라는 게 참 상투적인 표현 같은데, 이 필요성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 필요성 출제가 되는데요. 다음 중 필요성이 아닌 것은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즉, 거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생활 양식을 달성할 수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애 소비 만족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개인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생애 전체적인 소비 만족이 아니라 노후의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게 한 것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재무 설계라는 이유는 바로 생애 전체의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주세요.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소득의 이전을 고안하여 생애 전체의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 불확실성, 특히 물가 상승, 이런 실질 구매력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인데 2020년경에 14%가 그랬는데요. 지금 이미 농촌은 20%가 넘었죠. 그죠? 14% 넘었고 20% 가까이 되는 곳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자, 재무설계 목표 제목만 줄칩니다, 여러분. 개인 재무설계의 목표요. 제목만 줄칩니다. 소득과 부의 극대화 줄치시고요. 효율적 소비 실천, 재무생활 만족의 발견, 재무 안정감 달성, 노후 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 제가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 없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재무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단계. 재무설계를 하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소득자산 보호하고 자산을 증대시키고 노후 설계 및 상속하자 됐고요. 자, 그 다음 개인 재무설계 과정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3번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3번으로 돼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거기 계약 체결에서 쭉 고객 선정됐고요. 계약 체결에서 1단계부터 있죠? 그 5단계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순서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순서부터 한번 줄쳐볼까요? 자, 여러분들 1단계 고객 관련 자료 수집 및 재정 상태 평가,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3단계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평가, 4단계 재무 행동 계획 실행, 5단계 재평가와 수정. 이렇게 5단계인데요. 그 5단계 순서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고객 관련 자료 수집 보겠습니다. 자, 재무 설계사는 고객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무슨 자료와 무슨 자료가 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다. 자, 양적 자료라는 건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그 다음에 질이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죠. 의미나 태도 같은 것들이 질이 됩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양적 자료, 인적사항, 대출, 소득, 세금, 부동산, 저축, 주식,
보험, 유언, 교육자금 이런 것들 몽땅 수치적인 거니까 양적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 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에서 어떤 걸 1번으로 하고 어떤 걸 2번으로 할 것인가. 우선순위 줄 주세요. 우선순위. 투자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태도, 저축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이거 어려움, 수준 써있지만 전부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질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객의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양적 자료만 수집하면 된다. 삑!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된다. 그 다음 재정 상태를 평가하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객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쳐 놓으세요. 첫 번째 자산 상태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현금 수지 상태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자산상태표라는 건 대차대조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체 대차대조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현금 수지 상태표는 이건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와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상태표는 개인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개인 대차대조표로서 줄치세 자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 현금 수지상태표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나타낸다. 오케이. 2단계. 자, 요게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고객의 가치관을 평가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운다. 이때 자, 땡땡 돼지꼬리 땡땡 뭐 들어가냐면요. 목표 설정의 유의점이요. 자, 요거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세요. 목표 설정 유의점. 첫 번째, 자,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4개 할까요? 이거 나와요, 이거. 자, 너무 지나치게 실현 불가능한 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이건 진짜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대안 모색 및 평가, 대안의 종류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4단계 실행하자, 제목만요. 5단계 재평가 수정하자, 제목만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 설정 유의사항. 그 다음에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두 가지 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수집할 때는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둘 다 수집해야 된다는 거. 특히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질인지 구분할 것. 1단계에서 5단계 순서 기억할 것. 그 다음에 5가지 C. 요거. 예.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만 잘 체크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합격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 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 수지 상태표의 작성. 자산 상태표의 작성부터 볼까요? 자산 상태표의 작성. 왼쪽에 재산을, 오른쪽에 부채를 기록하고 좌변합과 부채의 차를 계산해서 순자산을 구하자. 두 번째, 그게 이제 기업체의 대차대조표와 똑같다 그랬고요. 두 번째, 가계 수지 상태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와 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그래서 수입을 모두 기재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알아두자. 됐죠? 뭐. 그 다음 자 이제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안정성에 관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의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표를 만들었죠. 자산상태표하고 가계수지상태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만들었냐? 이 두 개의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율 분석을 해보려는 거야. 비율 분석. 그 비율 분석을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비율은 뭘 볼 거냐면은 그 가게가, 그 집이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볼 겁니다. 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계수지 지표라는 게 있죠. 그 가계수지 지표는요. 자, 분자, 분모가 뭐가 분모가 되고 뭐가 분자가 되는지 잘 보세요.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1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가계는 적자 가계입니다. 그죠? 매우 불안정한 거죠. 두 번째, 비상자금 지표입니다. 자, 월평균 요거는요. 자, 비상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월평균 생활비, 그러니까 소득이죠. 소득분의 금융자산입니다. 소득분의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내 소득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즉, 내 한 달 월급의 몇 배를 내가 예금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상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우리가 보통 이게 3을 넘어가야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 3달 정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좀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1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1보다 이상적인 거는 요거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되면은 우리가 괜찮다 보는데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위험 대비 지표 보겠습니다. 위험 대비 지표. 자, 위험 대비 지표라는 것은 소득분해. 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분해 나가는 보험료입니다. 내 소득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니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때야 돼요?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높아도 또 안 되죠. 그죠? 이게 1을 넘어간다면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에 대한 거죠. 소득에 대한 거.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거. 이게 위험 대비 지표입니다. 요건 비상자금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대비, 부채 부담 지표 볼까요? 자, 부채 부담 지표는, 자, 내 소득에서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부채 부담 비율로서, 이거 어때야 돼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계 수지 지표, 그 다음에 비상자금, 위험 대비, 그리고 부채 부담. 이렇게 네 가지는 뭐를 표현하고 있다? 안정성을 표현하는 건데 전부 소득 집어넣고 뭐가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장성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집의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축 성향을 보자라는 거죠. 자, 저축 성향은 연간 가처분 소득입니다. 연간 가처분 소득에서 거기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자, 어때요? 내 월급에서, 물론 이게 연이지만 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자, 내 소득에서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니? 그래서 이거를 저축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이게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게 소비 플러스 저축이거든요. 소비 플러스 저축.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소비하고 남는 건 몽땅 저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경향을 저축 성향, 소득에서 지출이 소비가 차지하는 경향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높을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요거는 높을수록 바람직한 겁니다. 자, 이것도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어때야 되죠? 이게 낮을수록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높을수록 바람직하고요.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고. 얘도 낮을수록 좋은데. 예. 자, 얘 볼게요. 얘는 어때요? 높을수록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투자 성향 지표입니다. 이거는 내 자산분에서 내 자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입니다. 너무 높아도 사실 안 좋습니다. 너무 높아도 좋지 않아요. 예.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지표인데요.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낮으면요. 이게 너무 낮다는 얘기는 몽땅 부동산 같은 데만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유동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되니까 급한 돈을 써야 될 때 이게 위험해지죠. 그래서 요거하고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